한자 성어로 만나는 중국 역사 여행. 오늘은 제3강 합종연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천하대세는 합구필분, 분구필합이다. 분열과 통일기가 연속으로 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중국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은 당연히 분열기로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나라의 진시황제에 의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 오랜 분열기를 끝내고 최초의 통일의 제국이 시작된 이야기까지의 역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합종연행은 맨 마지막에 통일되기 직전에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책사가 활약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합종책, 연행책 해서 합종연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합종연행이 가기 전까지의 역사 과정을 쭉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은 대략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가가 쓴 사기죠. 본기, 세가, 열전, 표서 이렇게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사로 흔히 말합니다. 여기 통사와 단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단대사는 그 어떤 특정 시대의 이야기만 담은 걸 단대사라 하고요. 통사는 그 쓰여진 시대부터 그 앞에부터 그때까지의 전체 역사를 담은 것을 통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전체라고 하는 건 기와 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본기, 그다음에 열전 이렇게 구성되는 기전체고요. 그다음에 편년체가 있죠. 시대순으로 날짜별로 쓰는 걸 편년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이 책줄 중에서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은 통사로서 사마천의 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역사의 시작부터 한무제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마천. 그다음에 한서는 우리가 흔히 전한이라고 부르는 그 서한의 역사를 한서. 그다음에 후한, 동한의 역사는 이제 후한서가 되겠죠. 유송대 범엽이라는 사람이 쓴 후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지가 있죠. 삼국시대 서기 184년부터 서기 280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의 역사를 쓴 삼국지가 있습니다.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썼죠. 그 다음에 북송시대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그 역사 시작부터 그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습니다. 이걸 자치통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역사서들 중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역사서가 뭐냐면 당연히 사마천의 사기라 할 수 있죠. 중국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물으면 사마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역사서 집필에 관심을 뒀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아들을 역사가로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쯤에 천하 여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 역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안에서 출발해서 남양, 그다음에 구론이 자살했다고 하는 명나강, 여기 초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명나강을 들렀다가 그다음에 장사, 강릉, 소주, 소흥을 거쳐서 유방의 장수였던 한신이 살았던 회음, 그다음에 유방의 고향이 폐현, 그다음에 공자가 살았던 곡부,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 그다음에 그 옆에 등주,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역사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신의 해우무 이야기라든지 뭐 유방이란 사람이 일종의 동네 깡패였고 아주 뭐 거기서 뭐 결혼할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그런 야사 같은 얘기들도 많이 수집을 해서 책에 담죠. 그리고 대략 25세에서 28세 시절에 이제 벼슬자리에 올라서는 이런 그 한무제의 태산 순행 여기에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에 출발해서 낙양을 거쳐서 태산을
갔다가 창녀를 거쳐 돌아오는 뭐 이런 여행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책은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엄밀한 사료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뭐 그거는 이제 후대 자치통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썼는데요. 사실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한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어떤 문사철이 다 들어있는 역사서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마천 이런 여행도 많이 했다. 저도 사실은 사마천을 좋아하고요. 헤로도토스를 또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현장에 가서 그런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책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에 쓴 이 본기를 주로 보면 역사 시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천은 역사의 시작은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오제 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역사의 시작은 삼황오제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삼황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전설시대고 나라가 어느 정도 지도자가 서 있는 그런 시대는 흔히 오제시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요순 시대 하면 이상적인 사회 이렇게 하잖아요. 후계자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뛰어난 아니면 덕이 있는 이런 사람한테 물려줬던 시대를 요시대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마천의 기록부터 이것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나라 모습을 갖춘 것은 흔히 하라고 부르는 나라고요. 근데 이 화까지는 사실은 전설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대가 상 또는 은이라고 부르는 시대였는데 이때부터 역사시대라고 흔히 칭합니다. 역사시대가 되려면 문헌에도 있어야 되지만 유물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허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정식으로 역사시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실제 역사로 보면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한 1700년 뭐 이 정도라고 비정을 해요. 흔히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갖고 중국에서 그런 역사 시대를 확정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는 대략 뭐 이 기원전 2200년, 300년 뭐 이 정도다. 그 다음에 뭐 상나라는 기원전 1700년이다. 뭐 주나라는 1100년 경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던 거죠. 물론 그것도 뭐 역사가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은 다음에 주가 있죠. 그래서 중원이라는 곳에 주나라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제의 인물들 한번 보죠.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황제라고 하는 첫 번째 수장이 있죠. 흔히 보면 그냥 부족장 시대 같은데 어쨌든 이 황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마천은 그냥 여기 부족장 정도다. 그냥 어떤 화하족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흔히 이제 황제 본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한무제 시대에는 이 사람을 전설의 시조로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화하족의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에 전욱 제국 이어지다가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 오죠.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뛰어난 인물한테 그 다음 제위를 물려준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농사법을 가르치고 달력을 제정했고 역법, 음률, 도량형 뭐 이런 것들 다 했다. 그리고 제위를 이제 70년 만에 순을 얻고 20년 지나서 정사를 맡겼다. 이게 이제 요임금의 가장 잘하는 게 순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을 데려다가 사실은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같이 정사를 하다가 순한테 넘겨주죠. 근데 사실 아들이 있었어요.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들한테 갔는데 천하의 제후들이 그 단주한테 안 가고 순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이 이제 뒤를 이렇게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순이란 사람은 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키워줘가지고 같이 천하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우를 이용해서 황하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또 요의 아들 상균이 또 뭐 요의 권세를 물려받았는데 또 제후들이 상균한테 안 가고 전부 순한테 따름으로써 또 이 순이 다음
제위를 이어받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잘 들여다보면 요나 순이나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당시의 제후들은 이런 부자 상속 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뭐 이것도 사실은 이 농민 제국에서는 부자 상속제가 많이 있는데 유목 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가고 능력 있는 자로 가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다. 근데 이 육아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요순 시대를 아주 뭐 유토피아처럼 다루죠. 아들한테 안 물려줬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부족장 시대구나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임금이 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려줘서 그 다음 시대가 생기는데요. 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홍수가 하늘까지 넘쳐서 물줄기가 산을 감싸고 언덕까지 덮치니 인민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소?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입을 하나로 모아 대답했다. 전욱의 아들인 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요는 이렇게 대답했다. 곤은 명을 어기고 동족을 훼손시켰으니 안 돼요. 그러자 신하 중 한 명인 사학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시고 안 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요는 곤에게 명령을 했으나 9년의 시간 동안 대홍수를 막지 못했다. 요의 뒤를 이은 수는 곤의 능력으로 홍수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곤의 관직을 박탈했다. 그리고 곤의 아들 우를 박탈하고 치수를 맡겼다. 지난 시간에 이 황하가 무려 27번이나 이 하구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황하는 이 물속에 모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제방을 늘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황하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곤한테, 그러니까 곤이 9년 동안이나 황하를 다스렸으나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요가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결국은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우가 창조한 나라가 이제 하라고 하는 나라죠. 네. 하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남은 건 없고요. 하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나라죠. 우리는 흔히 은나라라고 배우죠. 원래 나라의 처음 이름은 상나라였는데 이 상나라는 계속 수도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수도가 은허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은나라라고 배우는데요. 은허에서 갑골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은나라부터 정식 역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의 탕왕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나라의 탕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주를 주를 패하고 패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 걸주 이 주, 그러니까 하나라의 마지막 왕 주가 했던 좀 나쁜 짓에서 유래한 말이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예요. 항상 마지막 왕은 뭔가 좀 나쁜 짓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왕은 꽤 똑똑하고 뭐 견문도 뛰어나고 했는데 술과 음악 그다음에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달기를 총애하여 그녀의 말에는 무엇인지 따랐고 세금을 무겁게 하고 개와 말을 귀한 물건 수집했는데 술과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매달아 숲처럼 만들었다. 이게 주지육림이에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육림,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밤새 놀았다. 이래서 이제 이 주라고 하는 임금이 탕왕한테 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사실 하나라를 멸하는 어떤 뭐 근거를 만들어준 게 이 달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주 임금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역사가들의 좀 나쁜 짓이기도 하죠. 달기라고 하는 인물. 자, 은나라, 은나라가 이렇게 상나라 이렇게 변하고 은나라가 등장을 하죠. 은나라는 갑골문이 있었다. 그 다음 나라가 주나라죠. 주나라는 은나라에 있었던 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서 덕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이 나라가 이제
호경에 있었던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세워진 나라가 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나라 시조는 후직이었다. 이 주나라의 성씨가 희씨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기였고 농경신. 그래서 후직을 흔히 농경신 또는 오고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문왕, 무왕, 주공단이에요. 그래서 문왕은 서백, 이 문왕이죠. 그러니까 문왕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우리 강태공, 원래는 태공망 여상이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위숙과에서 세월을 낳고 있다가 이 문왕을 만나가지고 함께 뭔가 천하를 도모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서주의 수도는 호경이었어요. 호경에 이렇게 있고 안양이라는 곳에 은나라가 있었는데 이 호경에 있던 세력들이 동쪽으로 영향력을 펼쳐가지고 은을 멸망을 시키고 자신들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패권을 차지했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었죠. 이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모기야 전투에 가가지고 은나라의 주왕을 물리치고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이 주공단이라는 인물인데 무왕의 동생이죠. 무왕은 가서 모기야 전투에서 전쟁을 한번 이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패권이 확실하게 주나라로 된 건 아니고 그 주공단이 다른 특히 여기에 반란을 패권을 다스림으로써 주나라가 확실하게 패권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주공단이죠. 그래서 이 주공단은 노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나라죠. 그래서 나중에 공자가 자신의 멘토를 주공 단,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단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희단이죠. 성은 희고 이름이 단이다. 그래서 주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늘 주공단에 대해서 그 육아의 시조로서 아주 많이 모셨죠. 그래서 주공의 제사도 지내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은주시대의 중국의 지도는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화주의 사상에 의하면 주왕실은 이 제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왕실이 있고 이 나머지의 어떤 주나라 패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강태공이나 그다음에 주공단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나라에 이제 분봉을 하는 게 이 주나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희씨를 가진 동성제후들이 분봉을 했던 나라가 한 56개국 있었고 이성제후가 한 70개국 있었다. 그래서 전체 제국은 뭐 130에서 180개국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걸 다 분봉했겠어요. 몇 나라만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작은 아마 부족 국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중화주의 사상이 뭐냐면 그림에 보면 천자가 가운데 있죠. 천하에는 천자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신이 있고 외신이 있고 그다음에 거길 따르는 여러 신하들이 있고 서용, 북적, 동이, 남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중화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주나라 때부터 이렇게 동성제후, 희씨를 가진 사람들이 분봉을 하고 나머지 여러 또 작은 국가들이 이 주나라의 천자를 받들어 모시는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이제 책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주나라는 흔히 서주와 동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주는 호경에 도읍했던,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 그래서 기원전 대략 1046년부터 기원전 771년까지를 서주라고 부르고요. 771년에 서주가 멸망을 하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낙양에 수도를 했던 것을 동주라고 부릅니다.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부르고요. 이 동주시대를 따로 또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역사가들의 나쁜 버릇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기라고 하는 여인한테 그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거를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포사라고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주를 멸망하게 한 여인 포사.
자, 포사는 포나라에서 시집 온 여인인데 애왕, 서주의 왕인 애왕의 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아름답기는 한데 잘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왕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기 첩이 웃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웃을까? 웃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여왕이 봉화를 올렸더니 주변에 제후들이 기마를 끌고 와가지고 뭔가 이제 대응을 하려고 왔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적이 쳐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포사가 아주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여첩이 웃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가짜로 봉화를 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후들은 와서 헛걸음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 무리가 막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진짜 봉화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속지 않는 제후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서주의 여왕이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사실 포산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가 이러면 나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의 주왕, 마지막이었던 주왕을 멸망하게 했던 달기, 그 다음에 이 서주를 멸망하게 했던 포사, 그 다음에 미인계 또 했던 서시도 있죠. 오월동주에서는 오나라를 멸망하게 된 서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탁과 여포의 관계에 있었던 초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과 이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 여포가 동탁을 죽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도 보면 당현종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흔히 얘기되는 양귀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는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역사가들의 좀 나쁜 버릇인데 이거 사실 사마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뭐 여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쓸 때 역사란 항상 그 앞에 있는 역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고려사를 쓰고, 그다음에 뭐 명나라 역사는 청나라 시대에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왕을 늘 나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나쁜 게 별로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여인들을 등장하게 하는 건데요. 백제의 마지막 왕도 의자왕도 마찬가지죠. 삼천궁녀가 낙화함이 떨어졌다. 사실은 백제에 삼천궁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여인들을 가지고 나쁜 모습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 사마천부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춘추시대로 가봅니다. 근데 춘추시대는 그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를 흔히 춘추시대라고 불러요. 뭐 이때도 대략 뭐 몇십 개의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왕실을 따르는 이런 제후들 보면 요 나급에 있었던 주를 중심으로 서쪽에 진, 그다음에 정, 조, 뭐 노나라들이 있었고, 뭐 그런데 이런 춘추시대 여러 나라들 중에서 중요한 나라를 오패라고 불러요. 춘추 오패. 패가 뭐냐면 패권을 지었던 나라를 패라고 부르죠. 그래서 춘추 오패가 있었다. 그 춘추 오패가 이제 활약했던 시대에는 그 영역은 어디였느냐 보면 대략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보면 뭐 중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에서도 일부죠. 황하 유역에 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낙양에 있었던 주나라, 그 다음에 북쪽에 이 분수가에 있었던 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진, 위, 송, 노, 제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이게 노나라의 공자가 있었고, 송나라의 송양공, 뭐 이런 제나라의 제환공, 진나라의 진문공 이런 사람이 있었던 이런 제 세력권과 진의 세력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 세력권을 가지고 했던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춘추 오패라고 흔히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기록 중에 이제 이런 춘추 오패를 이제 발굴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춘추 오패 첫 번째 인물은 제환공, 그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그다음에 초장왕, 오왕 부차, 오랑 부천 이렇게 이제 5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왕과 오랑은 워낙 변방이에요. 오늘날의 소주, 항주 뭐 이쪽 지역인데 사실 이거를 그 패가
그 춘추호패에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패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3명, 예, 제환공, 진문공, 조장황 정도가 패권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환공한테는 흔히 관포지교라고 하는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가 이 사람과 어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문공은 성복전투에서 뛰어난 군사력을 발휘했다. 그 다음에 초장황은 진나라와 필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패자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서주 시대까지는 나름대로 주천자의 힘이 셌는데, 동주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주천자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천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결국은 오랑캐들, 북쪽이나 뭐 서쪽, 동쪽에서 온 오랑캐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존왕양이,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외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역할을 사실은 패자가 대신했던 것. 이것이 이제 춘추호패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계절존망은 나라의 어떤 특정 나라에 뭐 후계자가 끊겨요. 그럼 그거를 원래 주나라 천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권자들이 그걸 대신해 준 거죠. 이게 이제 춘추호패의 중요한 문장이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제환공이나 진문공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 회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를 모여서 뭔가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 힘을 과시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맹이라고 흔히 불러요. 근데 회맹에서 주로 했던 게 사방 이적들을 물리치고 중원의 평화를 유지하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국통이 끊어지면 잊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회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맹을 했던 최초의 패자가 제환공입니다. 그 제환공의 인연인 사람은 관포지계라고 그랬죠.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서 젊어서 사업을 함께 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는 오늘날 상동성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요. 이쪽에는 상업이 아주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 관중과 포수가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왕공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를 누굴로 할 거냐. 제왕공의 아들들보다 그 동생들끼리 싸웠는데요. 그래서 그 소백을 모신 소백을 모신 포수가, 그 다음에 관중 서로 싸워가지고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했는데 결국은 이 소백이 이겼어요. 근데 소백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던 사람이 관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백 입장에서는 관중을 재상으로 쓸 이유가 없는데 이 포수가의 추천에 의해서 관중을 재상으로 쓰죠. 그래서 이 관중이 워낙 뛰어난 재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대단한 그 정책을 피죠. 그래서 흔히 관포주교 하면 포수가가 관중한테 그 자리를 양보했다 흔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포수가는 상업의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관중은 사실 상업을 잘 못했나 봐요.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서로 좀 거래관계도 확실치가 않고 불투명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관중은 관리로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중이 이 제나라를 확고하게 부국강병을 만들죠. 군정일치 제도, 산업공상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을 4가지 계급을 만들어요. 사농, 공상이 있다. 그래서 사는 무조건 사만 하고, 농은 농업만 해야 되고, 공업은 공업만 해야 되고, 상인은 맨 밑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직업, 신분제를 확고하게 나눈 최초의 인물이 관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이제 이 직업 변경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제 개혁도 하고 관세도 면제하고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금 제조 방법도 혁신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의 공창 제도를 만들었어요. 공창이 뭐죠? 그러니까 유곽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국가가 섹스 산업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 이익만 나면 되지 뭐 그런 걸 따지냐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국강병을 그 관중이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그 외적이 특히 북방에서 이 유목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환공이
그걸 물리치게 되고, 특히 이 남쪽에 있던 초나라가 당시까지는 남만이었어요. 이게 중원의 나라가 아니고 남만이었는데, 그 초나라가 쳐들어올 때 제환공 주도의 어떤 그 연합을 해가지고 규규 해맹을 통해서 이 초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패권을 한번 운영을 했던 최초의 패자입니다. 자, 두 번째 패자는 문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이 희씨였어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성씨가 희씨죠. 그러니까 동성제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헌공의 뒤를 잇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동생이었는데 43살에 진나라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19년 동안 전국을 유랑해요. 그러다가 유랑하는 과정에서 꽤 이제 명성이 높아져가지고 결국 62세에 돌아와서 이웃나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왕이 획득합니다. 그래서 62세에 이제 또 부국경을 만들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635년에 이 낙양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주나라 양왕은 또 보호하게 되고, 또 632년에는 또 남만의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패자는 특히 주나라 천자를 모시고 뭔가 그 해맹을 제대로 했던 사람은 이 진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문공의 해맹을 천토 해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공이 제후들을 천토에 모아가지고 주나라 천자를 공경하고 조공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천자를 보호한 진정한 패자는 문공이었다. 예. 자, 춘추시대는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이제 전국시대라고 흔히 불러요. 그러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어떻게 이름 붙여졌느냐 하면, 공자가 엮었다고 하는 춘추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 노나라 역사책인데, 242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 유교경전이죠. 네, 춘추. 흔히 춘추, 뭐 공양전, 춘추 좌시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유교경전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춘추시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고 하는, 전한시대 유형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을 해서 이름이 따온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는 말하자면, 전국이죠. 한자를 보면, 전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다 할 수 있죠. 춘추시대에는 뭐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쭉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뭔가 이 군사력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예, 무기도 발달하고 하면서 나라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초기에는 한 10몇 개 있다가 맨 마지막, 예, 이 통일될 직전에 7개까지 줄어들죠. 예. 자, 이 시대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기원전 404년에 어떤 일을 쓰냐면, 이 분수 지역에 쓰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위초 세 나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세 가문들이 각자 들고 일어서 가지고 나왔던 시대를, 그 시대가 기원전 404년인데, 요 때를 경계로 그 이후 시대를 흔히 전국시대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춘추시대는 기본적으로 뭐 부족국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왕이나 제후가 있지만 그 왕과 제후가 모든 땅을 다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그 밑에 경대부가 있고 사가 있죠. 그래서 경대부도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가 다 있고, 그래서 왕은 좀 더 큰 영지, 그 다음에 제후는 좀 더 그 다음 영지, 경대부는 조금 더 작은 이런 영지로 각각 나눠서 다스린 시대가 춘추시대다. 그리고 이 군사적 필요시만 서로 협력을 했다. 하나의 나라라고 유지되는 건 그 제 나라 안에 있는 제후와 경대부들이 모여서 뭔가 군사적 동맹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나라였던 거죠. 이게 춘추시대라면, 전국시대에 오면 이 제후의 힘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왕 또는 제후의 직할령이 점점 커지던 시대죠. 그 다음에 왕도, 예를 들어 초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스스로 붙이고 그 초나라의 왕권이 아주 강력했던 시대를 흔히 이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 줄에 보면 하나라는 방국, 예, 방국, 그 다음에 상나라는 백국. 흔히 이 봉건 시대 이 귀족 이름을 왕, 그 다음에 제후 밑에를 공후백자남 이렇게 부르거든요. 공국, 그다음에 후국, 백국, 자국,
남국 이렇게. 예. 공작, 후작, 백작, 예. 자작, 남작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반국, 조그만 나라를 이뤄주는 것, 상나라 조금 더 큰 서주에는 후국, 춘추에는 공국, 전국시대는 왕국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오면 본격적으로 나라다운 꼴을 갖춘 이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과격해집니다. 왜냐하면 춘추시대는 주로 이렇게 전차병 중심으로 싸웠어요. 그 무기도 청동기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가 어떤 특정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50보 도망가는 거나 100보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럼 도망가면, 그러니까 싸우다가 적군이 지고 도망가면 그걸 쫓아가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그걸 다 죽이고 이런 거는 전국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던 거죠. 대량살상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전국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나 이 체계가 강력해짐으로써 사실은 이 왕이나 제후의 힘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춘추시대는 이 그림처럼 위에 그 마차병들이 주로 전차병을 싸웠다면 밑에로 오면 이제 보병들이 창과 이런 그 석궁 이런 거 들고 싸우죠. 그래서 이런 밀집 방진 이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주도 세력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이제 삼환이라고 해서 공자가 나중에 천하를 여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어떤 그 나라의 뭐 주인이 바뀌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제 나라도 원래는 그 강태공의 후예였는데 여씨였는데 전씨가 찬탈해가지고 바뀌고, 예, 그래서 주나라 또 천자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는 시대가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국시대로 오면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국가 간 경쟁이 강력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이 국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럼 부국강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결국 인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책사,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하는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제후는 바꿀 수 없고, 그 제후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난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부국강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자기 고국에서 물론 활약할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로 이동을 해가지고 활약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고국을 떠나서 활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손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을 썼다고 알려지는 이 사람 원래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오나라에 가서 활약을 하고요. 공자는 노나라 자기 고향에서 안 써주니까 그 14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죠. 뭐 제나라도 갔다 오고 위나라도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나라 갔다 오다가 결국은 자기 나라 돌아오죠. 그리고 벼슬자리 또 못해요. 그다음 맹자도 원래 추나라 사람인데 제나라의 제선왕도 만나고 그다음에 위나라도 갔다 오고 결국 또 자기를 안 써주니까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상황이라는 사람은 위라고 하는 나라 출신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위양인데 나중에 진나라로 가서 이 사람도 제 역할을 합니다.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를 혁신하죠. 그 다음에 순자는 원래 조나라 사람인데요. 그 제나라에서 직학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죄주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거기서 학자로서 일하다가 나중에 초나라로 가서 우리가 그 이사, 한비자 이런 사람들 키우죠. 또 한비자라는 사람은 원래 한자예요. 한자. 예. 그 한씨죠. 그래서 한나라 출신인데 나중에 진나라로 가죠. 예, 진시황을 만납니다. 물론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했던. 그다음에 이사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인데 예, 진나라에 가서 진시황의 승상이 되죠. 그래서 승상 이사라 불리죠. 그리고 당시에 또 유명한 인물들은 귀국자의 4명의 제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방현, 손빈, 그다음에 소진, 장이 이 4명이 유명한데 귀국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제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방현은 원래 위나라의 장수인데 손빈하고 같이 수학을 했는데 친구 사이였는데 이 손빈을 모함을 해가지고 위나라에서 손빈의 그 무릎 위아를 잘리게 하는 어떤 모함을 하죠. 그래서 손빈은 자기 가서 그 고향으로 위나라 갔다가 이제 방현 때문에 슬개영을 당해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그 마릉 전투에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방연이 손빈한테 지죠. 그다음에 손인과 장이가 있죠. 예, 소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낙양 사람인데, 낙양 주나라에서는 낙양 사람인데 합종책을 추진하죠. 그러니까 소진과 장이도 이제 친구 사이였는데, 예, 소진이 먼저 출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종책을 하죠. 그래서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진나라, 서쪽에 강대국 진나라 대응을 해가지고 합종책을 해가지고 유지하고, 또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장이란 사람은 원래 위나라 사람인데 이 서쪽에 진나라에 가가지고 연행책을 구사함으로써 소진의 합종책을 깬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제 이렇게 인물들이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활동하던 그런 시대다. 그렇지만 또 자기 고향에서 활약했던 사람들도 있죠. 특히 그 제후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말하자면 왕손들이기 때문에 굳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땅, 이런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식객을 많이 거느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유명한 전국시대 사공자예요. 그래서 4명 있는데요. 초나라의 춘신군 황헐, 제나라의 맹상군 전문,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 위나라의 신릉군 위무기, 이 사람은 4명의 공자라고 하는데요. 맹상군 전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전문은 원래 그 아들들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혜로 후계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춘신군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평원군 조승과 인연이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거죠. 호주머니에 송곳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건데, 원래 그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공격하자 조나라는 평원군을 보내 가지고 초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초나라의 이제 춘신군 이쪽이 이제 도와주는데, 자 그때 그 평원군은 그 초나라에 갈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딱 뽑았어요. 근데 한 명을 못 채웠어요. 19명 채우고, 그래서 한 명을 채우려고 했더니 모수란 사람이 이제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수자천이죠. 추천해 가지고 나를 좀 거기에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평원군이 그런 거죠. 아니, 현명한 선비가 세상에 있는 걸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기 때문에 금세 드러난다. 낭중지추가 된다. 근데 당신 여태 안 드러난 거면 자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했더니 모수가 그랬다는 거죠. 공께서 진작 저를 찾으셨다면 제가 송곳이 되었겠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야기가 낭중지추다. 뭐 여기 이제 사공자에 관한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제자백가들이 활약했던 시대라고 했죠. 많은 이들이 또 고향을 떠나서 아니면 고향에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이 제자백가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직하학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나라에서 이런 학당을 만들었는데, 뭐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나라가 당시에 가장 부자였고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 안촉, 도중녀, 신도, 뭐 송형, 뭐 추연, 추석, 이 사람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 이 제나라 직학당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이 기록한 기록물들이 별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전해지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그 공자, 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유가, 도가, 묵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국시대가 기원전 404년부터 이제 221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대략 뭐 200년이 안 되는 시간, 180년 정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서쪽의 진나라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나라는 사실은 변방의 오랑캐였어. 서쪽의 오랑캐였는데 어떻게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당시에 7개의 중요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국은 제나라였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는 북방의 조나라, 그 다음에 남방의 초나라였는데,
사실 서쪽에 이 말하자면 변방에 가난하고 후진이었던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유를 제가 따져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도 혁신이었고, 두 번째는 인재를 등용을 했고, 세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됐고, 네 번째는 국력이 강화됐더라, 국방력이 강화됐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혁신을 했다. 인재를 다른 나라도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다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진나라가 열심히 인재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혁신했다. 그 중에 이 제도 혁신 인물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법과 사상을 실제로 실천했던 인물이 상황입니다. 네, 법과 사상가. 이 사람 원래 위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힘을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쪽의 진나라에 가서 효공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효공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가 강국이었는데 당시 진나라는 오랑캐였다. 근데 이제 진나라가 어쨌든 자기 나라가 발전을 못하니까 많은 인물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때 이 효공을 만났던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제도, 요순의 도, 아주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만드는 요순의 도, 그 다음에 왕도, 주나라의 천자가 했던 그런 봉건제도 얘기했더니 다 마음에 안 들다. 환공과 문공의 도를 얘기했더니 좋다, 우리가 패자가 돼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함으로써 이 진나라가 아주 혁신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결국은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국가가 이렇게 시행하자 그러면 따르도록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황이 남문 앞에다가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요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면 식금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나라에서 저런 거 한 적이 없고 식금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은 이걸 방을 다시 붙였습니다. 50금의 상금을 걸 테니까 남문의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라 라고 방을 붙였더니 어느 사람이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50금을 상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상황이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국가의 통치,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엄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을 편취하거나 투기 매매를 하면 노비를 삼는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공출미, 전쟁에 나가는데 공출 많이 받게 되면 군역 같은 거, 노역 이런 것들을 면제하는 이런 법치주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국가를 거의 경찰 국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5가구를 보호로 삼고 10가구를 상호 연결하고 연대 책임을 시키고 상호 감시하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하고, 이런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 가능했던 건 진나라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었으면 제나라나 초나라, 그러니까 이 조나라 같은 데서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진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귀족들을 영주에서 지주로 바꿔요. 그러니까 영주라는 것은 통치권, 조세권이 그 영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권, 그 다음에 어떤 조세권 모두 갖고 있는 게 영주인데, 그런 것들은 다 뺐고 오로지 지주, 그러니까 땅을 소장들한테 줘가지고 조세권만 가질 수 있는 그걸 바꿉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세습 자기를 없애고, 그다음에 군공을 세우지 않으면, 군대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귀족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걸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뭔가 자기의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어떤 신분에서 뭔가 군공을 세워야 되니까 서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계급을 올려줘요.
예,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확실하게 나라가 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나라가 이 통일제국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촉개척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 강하려면 결국은 이 보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예, 이 병사들을 잘 먹이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사실 전쟁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나라가 뭔가 식량 생산도 잘 되고 경제도 발전해야 되죠. 근데 그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촉이라고 하는 곳의 개척이다. 우리 이제 사천성, 예, 유비가 자기 땅을 삼았던 여기 익주, 그곳이 바로 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의 문명이 최초로 이 촉이라는 곳을 개척했던 게 바로 진나라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기원 390년에 고척국을 정벌하고 이빈이라는 사람이 도강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진나라가 상당히 부자가 되는데, 이 도강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의 근처에 가면 여기 민강이 있어요. 저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쭉 있는데요.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이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사람 인력으로 들어올려요. 그러면 가운데 강의 중간에 저기 다리가 보이고 옆에 가운데 뭐가 이제 대방인데 그 가운데 이 보를 들어올리면 강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도시로 흐르지 않고. 평상시는 시내로 그러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고, 홍수가 났을 때, 특히 저기 북방에 산이 높은 산이 있죠. 그러니까 봄만 되면 3월 달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시에 홍수가 나거든요.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광현이라고 하는 이 보를 쫙 올리면 일정량의 물은 시내로 흘러가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물들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요. 이런 이 보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천성 평원을 어마어마한 식량 생산의 보고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는요, 최근까지도 잘 쓰였어요. 예, 거의 2000년 동안 이 사천성을 아주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이 민강 상류에 댐이 생겼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관광지로서만 쓰이고, 예, 보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 나온 수없이 많은 이 식량들이 결국은 진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합종연행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서쪽의 진나라가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군사력이 강력해져서 이 주변에서는 한나라, 조나라, 초나라를 수시로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진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들이 자기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피는데, 이것이 바로 소진한 사람이 했었던 합종입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제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초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종으로 딱 늘어서서 서쪽에 있는 진나라와 대항한 것을 합종. 그래서 결국은 꽤 오랫동안, 예, 자기네 어떤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연합해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꽤 수명을 연장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진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각계 격파를 해요. 조나라에 가서 이간질을 하고 초나라 가서 이간질을 하고 해서 이 합종을 깹니다. 그럼으로써 진나라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공략해서 이기고 한나라를 먹고 조나라를 공략하고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 합종 연행이 그러니까 합종이 깨지고 연행을 해서 1대1로, 그러니까 진나라가 동쪽을 공략함으로써 결국은 이 진시황 시절에 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 마지막 인물은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 아니면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중국 역사상 가장 뭐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위대한 인물,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조나라의 그 장사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 기회를 잡죠.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면 여불이라는 사람이 이런 초성인데, 여불이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불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농사를 지으면 이득이 얼마 남습니까? 했더니 10배 정도 되겠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보석 장사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배나 되겠다.
어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을 길러내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건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거죠. 왕을 길러내면 어떤 대가가 오느냐? 어마어마하게 온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부리가 조나라의 수도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이인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잘 책략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올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인이라는 사람은 안국군의 아들이었는데 태자가 아니어서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태자가 되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화양부인이 있었는데 화양부인은 마침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인과 이 화양부인을 양쪽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인의 이름이 초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초라는 이름도 씁니다. 자초. 그래서 이 자초가 이 안국군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초나라에서 잘 지내고 인맥을 잘 쌓고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화양부인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 자초가 태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안국군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또 이 자초가 또 운이 좋게 그래서 장양왕이 되죠. 근데 장양왕은 또 3년밖에 못 갑니다. 이 자초가 겨우 3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인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등극을 하죠. 근데 그 조희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근데 조희는 원래 여부리의 첩이었죠. 여부리 첩인데 그 첩을 자초한테 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여부리는 억세게 운이 좋은 자초도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억세게 운이 좋은 여부리였다. 그래서 이 자초에 투자하는 바람에 나중에 상국이 되고 여시춘추라는 책도 편찬하는 이런 인물이 여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사에 미스터리가 있죠. 과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진시황이 조희의 아들인 건 분명한데 어머니 아들인 건 맞죠. 근데 과연 아버지가 누구냐? 과연 이 자초의 아들이냐? 아니면 원래 여부리의 아들이었는데 임신한 상태로 조희가 자초한테 시집 갔느냐? 그러면 과연 조희의 아들 영정은 여부리의 아들이냐? 자초의 아들이냐?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